안녕하세요. 덩샤오핑의 개방과 실용주의 시대의 발표를 맡은 중국지역학 함현진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당시의 배경, 4인방의 등장과 덩샤오핑의 본격화, 4인방의 몰락 이후 화거펑과 덩샤오핑, 덩샤오핑의 기본 입장 정리와 함께 시작된 4대 현대화 정책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미국 소련 사이의 대당트, 즉 동서냉전 완화 체제가 진행되면서 핵 전쟁 방지 협정에 조인하는 등 미소 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미소 결탁이 대신 반갑지 않았고 중미 관계의 공로자인 저우언라이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면서 저우언라이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우언라이의 병세를 핑계로 문화 대혁명 때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던 덩샤오핑을 베이징으로 귀환시켜 부총리로 복귀시킵니다. 이때 저우언라이는 4인방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4인방은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을 중심으로 장춘차오, 야오원 위안, 왕홍언 등의 인물로 구성되었습니다. 4인방은 본격적으로 당권 장악에 나서면서 1974년대 초 비린비공운동을 전개합니다. 비린비공운동을 해석해보면 공자를 비판하는 것은 린비아오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 유교 보수주의를 비판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저우언라이를 비롯한 당 간부들이 문화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견제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다시 군부와 당내 정치공짠이 확산되었고 혼란이 심해지면서 경제활동 및 사회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마오쩌둥은 장칭의 세력 4인방의 행동에 경고했고 공업의 생산 저조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돌렸습니다. 노세한 마오쩌둥을 대신하여 4인방은 그의 당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덩샤오핑이 추진하는 사업인 4가지 현대화를 자본주의화라고 비판하였고 덩샤오핑이 문화 대혁명의 성과를 무시하며 류샤오치의 노선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계획을 돌연 취소합니다. 이때 저우언라이가 죽게 됩니다. 저우언라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100만 명의 인파가 천안문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동시에 4인방과 마오쩌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마오쩌둥은 무력 진압을 시도합니다. 이를 제1차 천안문 사건이라고 합니다. 마오쩌둥은 시위의 배후 인물로 덩샤오핑을 지목하고 반혁명적 정치 사건의 책임을 물어 모든 직무에서 그를 해임시켰습니다. 덩샤오핑은 다시 한번 실각을 맞게 되는 고비를 맞게 됩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 4인방은 화거펑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공산당 군부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언론 뉴스에 보도되면서 공산국가 중국에 대해 서방 세계가 주목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4인방의 몰락 이후 화거펑은 자연스럽게 1인자가 되었고 마오쩌둥에 의해 실각되었던 덩샤오핑은 2인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두 사람의 정치적 노선에는 마오쩌둥의 사상을 두고 견해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되면서 두 세력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펼쳐집니다. 화거펑은 범실론을 주장하면서 마오쩌둥의 결정과 지시는 시종일관 변함없이 따라야 한다며 마오쩌둥의 성과를 선전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덩샤오핑은 흥묘백모론을 주장하며 아무리 마오쩌둥의 지시라 할지라도 실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실용주의 노선을 가야 한다. 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현대화이며 정치 제1주의에 빠져있기보다는 경제 제1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들로는 자오쯔양가와 후야오방이 있습니다.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인 실사구시론을 주장하였습니다. 1980년 2월 중국 공산당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류샤오치를 비롯한 지식인들을 복귀시키고 화거펑과 범시파들을 정치국에서 해임시킵니다. 5년의 투쟁 끝에 마침내 덩샤오핑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는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의 사상을 받아들여 발전시키기는 하지만 문화 대혁명은 비판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제 과거의 역사를 총결산하고 중국은 4가지 현대화로 전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노선은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비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헌법의 자유와 정책을 명시하였습니다. 파업, 의사표현, 토론 등의 자유와 대자보 게시 등을 허용하고 여러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79년 소련과 베트남의 우호 전략
조업을 맺었다는 이유로 덩샤오핑은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이에 지식인들은 덩샤오핑의 4가지 현대화에 민주주의를 추가하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 자체의 비난이 지나치다며 민주화를 주장하는 지식인과 정치인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결국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명과 마오쩌둥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이 인민들과 가까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일부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산당과 자신의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였습니다. 덩샤오핑의 실용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가난하고 모든 부분에서 낙후되었음을 인정하고 인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정책이라도 수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저운라이의 주장인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가지의 현대화 정책을 덩샤오핑이 이끌게 됩니다. 마오쩌둥에 의해 농촌으로 하방되었던 젊은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끔 하여 주요 인재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고 중국 시장 경제 도입 준비를 위해 자본주의 경제를 철저히 연구합니다. 이외에도 자유시장, 소규모 사유제 등 개방 정책을 다양한 부분에서 변혁 추진하고 농촌은 각 농가의 책임 아래 생산대를 형성하여 농사를 짓고 판매에 대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제를 시행합니다. 국가 주도하에 경제 재정을 시행함으로써 개인 사업체의 허가를 허용합니다. 1979년 개혁개방의 의지를 강화하여 광둥성의 선전에 최초 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해외 투자 유치에 힘씁니다. 1900년대 초 동유럽과 소련의 공산주의가 몰락하자 덩샤오핑의 실용 노선은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중국의 체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할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모든 중국 인민들에게 오로지 생산력을 발전시켜 자본을 획득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상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